소평시장의 낡은 아케이드 지붕 아래 탁한 햇빛이 먼지 입자들을 비추며 느릿하게 떠다녔다. 강민지는 헬멧을 벗어 낡은 스쿠터 손잡이에 걸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손등으로 훔쳐냈다. 그녀의 복장은 소평시장의 그 어떤 배경보다도 눈에 띄지 않았다. 빛바랜 배달 조끼와 때 묻은 청바지, 그리고 무엇이든 견뎌낼 것처럼 보이는 낡은 운동화가 전부였다. 그녀의 스쿠터는 좁은 통로를 수백 번은 오간 듯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유기물처럼 취급되었다. 민지는 엔진 소리마저 죽이며 생선 가게에 물이 튄 바닥과 야채 가게에서 굴러나온 감자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주변을 빠르고 정확하게 훑었다. 오늘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다. 재개발이라는 유령이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소평시장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심장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신진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발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을 밀어버리고 반짝이는 주상복합 건물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 계획의 최전선에는 용역 깡패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마동식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민지는 저 멀리 박 할머니의 작은 분식 좌판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것을 목격했다. 마동식은 두툼한 뱃살을 출렁이며 박 할머니의 떡볶이 판을 발로 툭툭 찼다. 그는 이 구역의 관리자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신진그룹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비슷한 인상의 사내 두 명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마동식의 기름진 목소리가 시장의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보상금 합의서라며 종이 몇 장을 할머니의 좌판에 내던졌다. 박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겨우 좌판을 붙잡고 서 있었다. 이미 다 냈다고 하지 않았는가? 왜 자꾸 늙은이를 못 살게 구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마동식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주변 상인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두려움에 찬 눈으로 멀찍이 서 지켜볼 뿐이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민지는 스쿠터를 세우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배달 가방에서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꺼내 들었다. 원래는 박 할머니에게 배달할 물건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종종 이렇게 할머니를 챙기곤 했다. 그녀가 소란의 중심에 다가서자 마동식의 시선이 번득이며 그녀에게 향했다. 그는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이 젊은 배달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어이, 강 배달. 여긴 왜 끼어들어? 바쁘신 몸 아니었나? 마동식의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 두유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마동식은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 순간 마동식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빛냈다. 박 할머니가 방금 전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주기 위해 열어둔 작은 쇠 상자. 그 안에는 오늘 번 돈인 듯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들어 있었다. 마동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 쇠 상자를 낚아챘다. 할머니, 장사도 안 된다면서 돈은 꽤 버셨나 보네. 이게 다 보상금 받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었어? 박 할머니는 경악하며 손을 뻗었다. 안 돼. 그건 내일 병원 갈 돈이란 말이다. 돌려줘. 할머니의 애원에 마동식은 상자를 더 높이 쳐들었다. 바로 그때 그는 상자 안을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표정을 굳혔다. 그리곤 천천히 민지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계략이 떠올랐다. 그는 상자에서 빈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이것 봐, 박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받은 지원금 봉투잖아. 그런데 안이 비었어. 마동식은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다.
할머니, 이 돈 어디 갔어요? 방금까지 여기 강 배달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의 말은 정확하게 의도된 화살처럼 민지에게 날아갔다. 주변에서 수군대던 상인들이 일제히 민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마동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고요함이 마동식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민지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기를 바랐다. 내년이구나. 이 불쌍한 노인네 돈을 훔쳐 배달부 조끼 입고 다니면서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마동식은 민지에게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 기회에 민지를 시장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아니야. 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동식의 고함과 흥분한 군중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크고 자극적인 목소리를 믿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그 목소리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권력의 편에 서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저런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불쌍한 박 할머니 돈을 저 배달부가 설마 가만히 서 있는 것 봐. 찔리는 게 있나 보지. 군중의 속삭임은 삽시간에 거대한 비난의 파도가 되어 민지를 덮쳤다. 그들은 마동식의 폭력에는 눈을 감았지만 도둑이라는 낙인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민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마동식의 손에 들린 빈 봉투, 그의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 비친 비열한 승리감을 차례로 훑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그리고 이 부조리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변명은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동식은 민지의 침묵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이것 봐. 아무 말도 못하잖아. 당장 인연 주머니 뒤져봐. 분명히 돈이 나올 거야. 그가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민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시장 통로는 순식간에 원형 경기장처럼 변했고 민지는 그 중심에 갇힌 검투사가 되었다. 잠깐만요. 민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내 몸을 수색하죠? 마동식 씨, 당신은 경찰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논리 정연했지만 흥분한 군중에게는 그저 시간 끌기처럼 들렸다. 마동식은 코웃음을 쳤다. 근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 네가 할머니 돈통에 손대는 걸. 거짓말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동식은 그들이 봤다고 믿게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외쳤다. 다들 봤죠. 이 여자가 할머니한테 두유 주면서 슬쩍 손 넣는 거.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권력에 대한 굴복인지 혹은 집단 히스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상황은 민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동식의 부하 중 하나가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걸. 민지는 팔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잡힌 팔목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 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내는 그녀의 가느다란 체구만 보고 얕잡아 본 듯 힘을 더 주었다. 바로 그 순간 민지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사내의 힘을 역이용해 그의 손목 관절을 살짝 비틀었다. 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쳤다. 동작은 너무 빠르고 절제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지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사내가 갑자기 물러서는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마동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인연이 감히 훔친 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쳐. 이제 상황은 완벽하게 마동식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민지를 불쌍한 노인의 돈을 훔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였다. 군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찰 불러. 저런 건 가만두면 안 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비난이 빗발쳤다. 민지는 천천히 자신의 배달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마동식은 그녀가 돈을 꺼내는 줄 알고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야 실토할 생각이냐? 하지만 민지가 꺼낸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화면을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마동식이 박 할머니를 협박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가 네가 할머니 돈통에 손대는 걸 봤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다. 군중이 순간 조용해졌다. 하지만 마동식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어디서 수작질이야? 증거 인멸하려는 거냐? 그는 휴대폰을 발로 지시겨 버렸다. 이제 민지가 가진 유일한 방어 수단마저 사라진 듯 보였다. 마동식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민지의 턱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 소평 시장에서는 내가 법이야. 마동식의 비열한 속삭임이 민지의 귓가에 닿았다. 민지는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뒤쪽 시장 입구를 향해 고정된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눈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스쳤다. 그것은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당혹감에 가까웠다. 마동식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시장의 소음이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방금 전까지 민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소평 시장의 더러운 입구, 생선 비린내와 먼지가 뒤엉킨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소리 없이 서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바지 위로 최고급 가죽 구두가 흙바닥을 디뎠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시장의 혼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혹은 이 모든 혼란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정확하게 이쪽을 향했다. 마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달려나갈 준비를 했다. 그가 모시는 신진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총수인 권태환 회장이었다. 하지만 권태환은 자신을 향해 아부하려는 마동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억울하게 군중에게 몰린 한복판에 서 있는 배달소녀 강민지를 향하고 있었다. 시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동식의 고함과 군중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벤틀리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텅하는 소리 하나에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었다. 권태환은 마치 물이 뚝뚝 떨어지는 최고급 검은색 우산을 막 접은 듯 주변의 혼탁한 공기 속에서도 홀로 깨끗했다. 그의 은회색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맞춤 제작한 정장은 시장의 흙먼지 따위는 감히 내려앉을 생각도 못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주변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은 날카롭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것은 이 모든 풍경을 자신과 무관한 혹은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어떤 미물들의 움직임으로 치부하는 듯한 극도의 무관심이었다. 하지만 그 무관심이야말로 이 시장 안의 모든 생명체를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의 형태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민지에게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이제 자신의 손을 감추기에 바빴다. 마동식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신진그룹의 총수,
언론에서나 볼 수 있던 그 신적인 존재가 왜 어째서 이 가장 더럽고 비천한 소평시장의 한복판에 강림했단 말인가. 마동식은 자신의 두뇌를 필사적으로 굴렸다. 재개발 현장 시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 올 리가. 그의 두려움은 곧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어쩌면 이것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이 구역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줄 기회. 그는 젖은 손을 바지에 황급히 문지르며 가능한 한 가장 비굴한 미소를 얼굴에 띄웠다. 그는 권태환을 향해 달려가다시피 다가갔다. 회장님, 이게 어인 일이십니까? 이런 곳까지 어쩐 일로. 마동식은 90도 인사를 하느라 권태환의 구두 끝밖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권태환은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았다. 그는 마동식이라는 존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 듯, 혹은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듯 그를 스쳐 지나갔다. 마동식은 허리를 숙인 채 굳어버렸다. 총수의 무시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시장 한복판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음을 깨달았다. 권태환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다는 듯 군중이 갈라놓은 길을 따라 정확하게 중앙을 향해 걸었다. 시장 상인들은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혹은 모세 앞에 홍해처럼 양옆으로 물러났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권태환이 향하는 곳으로 모였다. 그곳에는 강민지가 서 있었다. 여전히 빛바랜 배달 조끼를 입은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스쿠터 옆에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미동도 하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는 권태환의 등장을 피하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술을 아주 미세하게 깨물고 있었다. 그것은 굴욕이나 분노가 아닌 성가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권태환이 민지에게서 정확히 3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이제 시장의 모든 시선이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십억 원짜리 정장을 입은 남자와 낡은 배달조끼를 입은 여자. 서울의 정점에 선 권력자와 서울의 가장 밑바닥을 기는 배달부. 이 기괴한 조합은 그 자체로 초현실적인 그림이었다. 마동식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저 계집애, 설마 회장님과.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경한 생각까지 떠올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저런 행색일 리가 없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회장님이 아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것은 저 여자가 지금 박 할머니 돈을 훔치다가. 마동식은 자신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발악을 했다. 어떻게든 민지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야 자신이 살 수 있었다. 그는 군중을 향해 다시 소리쳤다. 다들 봤지. 이 여자가 도둑질하는 거.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군중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마동식이 아니라 권태환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권력자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권태환은 마동식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흘러갔다. 권태환은 민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도 연민도 없었다. 마치 자신이 아끼던 명검이 녹슨 채 진흙탕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한 장인의 눈빛과 흡사했다. 그는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의 소음과는 이질적인 낮고 깊은 울림을 가졌다. 그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강 팀장. 아주 낮고 평온한 부름이었다. 하지만 그 두 단어는 마동식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강 팀장. 마동식의 뇌가 정지했다. 배달부가 아니라 팀장이라고? 권태환은 민지가 대답이 없자 한층 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질책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주변의 군중이나 마동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그녀에게만 말했다. 자네가 왜 이런 몰골로 여기에 있는 거지? 그 문장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선고였다. 자네가 이런 몰골로 여기에. 마동식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배달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존재의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박 할머니조차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알던 묵묵하고 착하지만 어딘가 비밀스러웠던 그 배달 소녀가 아니었다. 군중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의 비난은 순식간에 호기심과 경외,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신진그룹 총수의 팀장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사실에 겁에 질렸다. 민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권태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배달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독한 훈련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 또한 변해 있었다. 차분하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배달 조끼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다시 권태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그냥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는 터무니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한 대화가 되는 듯했다. 권태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마동식을 바라보았다. 마동식은 그 시선을 받자마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온몸을 떨었다. 권태환은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존재만으로 마동식을 완벽하게 파멸시켰다. 권태환은 다시 민지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따라와. 짧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자신이 왔던 길을, 여전히 갈라져 있는 군중 사이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걸어갔다. 벤틀리의 문이 다시 열렸다. 민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녀는 헬멧을 집어들었고 박 할머니를 한번 돌아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심하라는 혹은 미안하다는 뜻인지 모를 애매한 신호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낡은 스쿠터를 그 자리에 버려둔 채 권태환의 뒤를 따랐다. 시장의 먼지 구덩이에서 걸어 나온 그녀의 걸음걸이는 배달부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절도 있었다. 벤틀리의 문이 닫히고 거대한 검은색 차량은 소리 없이 시장을 빠져나갔다. 시장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군중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마동식.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벤틀리 내부는
바깥 세상의 소란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두꺼운 방탄유리는 시장의 소음과 먼지를 0.1데시벨도 허용하지 않았다. 강민지는 자신이 입고 있는 낡은 배달 조끼와 발밑에 깔린 순백색의 양모 매트 사이에 극명한 부조화를 느꼈다. 공기 중에는 가죽과 권태환 특유의 비싼 향수 냄새가 섞여 묵직하게 떠다녔다. 차는 미끄러지듯 소평시장의 더러운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권태환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차가운 대리석상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민지가 차에 탄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마동식의 고함보다 더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민지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땀으로 축축했던 손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말아쥐었다. 손바닥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악몽 속에서였다. 권태환의 질책, 혹은 원망, 그러나 지금 그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은 배달부 강민지이지 한때 그의 그림자라 불렸던 케르베로스가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경계를 지키려 했었다. 1년 동안 쌓아 올린 평범함이라는 방어막이었다. 차가 한강의 다리 위로 진입해 부드럽게 속도를 높일 때쯤 권태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였다. 1년하고도 3개월이군, 강민지. 그는 강 팀장이 아닌 그녀의 본명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나 실망보다는 마치 오래된 장부를 확인하는 듯한 건조함이 실려 있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리웠습니다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손톱 끝을 바라볼 뿐이었다. 권태환은 그녀의 침묵에 익숙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자네가 사라진 날, 내 딸 서연이도 모든 걸 잃었지. 민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서연, 권서연. 그 이름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금지한 단어였다. 1년 전 신진그룹의 후계자인 권서연 상무를 경호하는 임무. 그것은 케르베로스 강민지 팀장의 마지막 임무였다. 케르베로스, 지옥의 문을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게, 신진그룹의 모든 위협을 차단하는 권태환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강민지는 그 전설적인 팀의 수장이었다. 그녀는 맨몸으로 특수부대원 셋을 제압했고 1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으며 수십 개의 CCTV 화면 속에서 0.1초의 위화감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녔다. 그녀의 팀은 완벽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비 오는 날의 교통사고로 위장한 기습이었다. 민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타이어 마찰음, 경호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거대한 덤프트럭, 그리고 이어지는 총격. 그녀는 권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연은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를 잃었다. 그녀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민지는 자신을 탓했다. 그녀의 판단 착오가 아니었다. 정보가 샜다. 내부에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팀장이었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수술실 앞에서 피 묻은 정장을 입은 채 권태환과 마주섰다. 권태환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그녀는 사라졌다. 케르베로스는 죽었고 배달부 강민지만이 남았다. 왜 하필 소평시장이었나? 권태환의 질문이 그녀를 과거에서 끌어냈다. 서울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더럽고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찾지 않을 곳이니까요. 민지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곳이기도 하니까. 그녀 자신처럼 권태환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늙은 독수리의 눈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네는 도망쳤어, 강 팀장. 책임을 지는 대신 가장 쉬운 길을 택했지. 자네답지 않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차가운 실망감이었다. 책임, 말입니까?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제 책임은 상무님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전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개는 스스로 물러나야죠. 그녀는 스스로를 개라고 칭했다. 그것이 케르베로스의 숙명이었으니까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권태환은 잠시 민지를 응시하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는 이미 강남의 빌딩 숲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자네가 틀렸어. 자네는 실패하지 않았어. 서연이는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자네는 나를 배신했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스스로 녹슬어버리는 걸 택했으니까. 그는 다시 내부 포켓에서 얇은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가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태블릿이 민지 앞으로 돌려졌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지적이고 세련된 인상, 값비싼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 민지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신진그룹의 2인자, 부회장 조원익. 그는 권태환이 외부에서 영입한 유능한 경영인이었지만 민지는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었다. 조원익 부회장. 민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시더군요. 신진그룹의 혁신을 이끄는 인물이라고. 그녀의 말에는 묘한 가시가 담겨 있었다. 권태환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조소가 아니었다. 혁신이라. 그래, 그는 지금 내 등 뒤에서 아주 혁신적인 칼을 갈고 있지. 권태환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조원익이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자들과 만나는 사진, 비밀스러운 계좌의 자금 흐름도, 그리고 소평시장의 재개발 계획서가 나타났다. 소평시장? 민지가 의아한 듯 물었다. 그깟 시장 하나가 뭐라고 회장님이 직접 그곳까지 오신 겁니까? 그녀는 비로소 권태환의 방문이 자신 때문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소평시장은 시작에 불과해. 권태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조원익은 고의로 재개발을 지연시키고 있어. 마동식 같은 깡패들을 풀어서 상인들의 저항을 격화시키고 여론을 악화시키지. 프로젝트가 좌초될수록 신진의 주가는 떨어질 테고 그는 그때를 노리고 있어. 외부 세력과 결탁해 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야. 민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마동식의 횡포, 그리고 오늘 자신을 엮으려 했던 그 조잡한 연극. 그것은 단순한 깡패의 갑질이 아니었다.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 그래서 절 찾아오셨군요. 조원익을 막으라고 회장님의 개가 필요해지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개는 필요 없어. 권태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케르베로스가 필요하다. 1년 전 내 딸을 공격했던 그 배우를 아직 찾지 못했어. 그리고 난 직감하고 있지. 그 배우와 지금 조원익의 배우가 같다는 걸. 그는 민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총수로서의 명령이 아닌 동료를 향한 제안이 담겨 있었다. 조원익은 자네가 사라진 직후부터 권력을 키워왔네. 그는 자네를 두려워했어, 강 팀장. 자네만이 그의 위선을 꿰뚫어 볼 수 있었으니까. 1년 전 그 사고. 난 그것이 단순한 기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조원익이 자네를 내게서 떼어놓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을지도 모르지. 민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조원익의 야심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감히 회장의 딸을 그리고 자신을 노렸을 줄은 몰랐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도망친 1년은 조원익에게 날개를 달아준 시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실패는 단순한 임무 실패가 아니라 적에게 승리를 안겨준 꼴이 되었다. 저는 이제 케르베로스가 아닙니다. 민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총도 없고 팀도 없습니다. 전 그저 1년 동안 배달이나 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거는 마지막 방어 기제였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권태환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는 민지의 눈에 서린 공포와 죄책감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는 어느새 신진그룹 본사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래, 자네는 1년 동안 쉬었지. 하지만 맹수는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 발톱이 사라진 게 아니야. 차가 멈춰 섰다. 권태환은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복귀를 명령하러 온 게 아니야. 부탁하러 온 거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1년 전 자네가 지키지 못했던 그 정의를 위해서. 그는 태블릿을 민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권서연의 뒷모습이 떠 있었다. 권태환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민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 생각해봐. 하지만 조원익은 자네가 돌아온 걸 알게 될 거야. 소평시장의 그 깡패가 오늘 본 것을 떠벌릴 테니까. 자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게임은 다시 시작된 걸지도 모르지.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지는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눈은 휠체어에 앉은 서연의 사진에서 떠나질 못했다. 강민지는 신진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문을 등지고 나왔다. 그녀의 어깨를 감싼 낡은 배달 조끼가 차가운 밤 공기에 유난히 얇게 느껴졌다. 수백억짜리 빌딩의 로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온기가 그녀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그녀가 1년 동안 속해 있던 비참하지만 적어도 평온하다고 믿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권태환이 건넨 태블릿 PC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권서연의 뒷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 뒷모습이 그녀의 죄책감을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더 큰 것은 다시 케르베로스가 되어야 한다는 공포였다. 피와 배신, 그리고 1년 전에 그 끔찍했던 실패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지하철역 앞 쓰레기통 옆에 멈춰 섰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서 권태환의 비서실 번호로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태블릿에서 유심칩을 빼내 손가락으로 부러뜨렸다. 그리곤 그것을 쓰레기통 깊숙이 던져버렸다. 케르베로스는 죽었다. 그녀는 강민지여야만 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다시 가방에 구겨 넣었다. 그것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지 못한 소녀의 현재 모습이 담긴 그녀 자신의 죗값이었다. 그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조원익이든 신진그룹의 암투든 이제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 스스로를 세뇌했다. 버스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한강을 건넜다. 차창에 빗방울이 하나둘씩 맺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버스가 소평시장 근처의 낡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친 장대비로 변해 있었다. 민지는 후드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버스에서 내렸다. 비는 순식간에 그녀의 배달 조끼를 흠뻑 적셨다. 밤 10시가 넘은 소평시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낮의 소란과 활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닫힌 철문들과 좌판을 덮은 방수포 위로 빗줄기가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다. 민지는 자신의 스쿠터를 찾기 위해
시장의 어두운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섰다. 빗물이 낡은 지붕 틈새로 새어 나와 바닥에 고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쿠터가 세워져 있던 곳으로 향했다. 박 할머니의 작은 분식 좌판 앞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스쿠터는 꼴사납게 넘어져 있었고 그 옆의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박 할머니의 좌판은 완벽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떡볶이판은 뒤집혀 바닥에 나뒹굴었고 어묵꼬치들은 진흙탕에 처박혀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악랄하게 모든 것을 부순 흔적이 역력했다. 붉은 떡볶이 국물이 빗물에 섞여 마치 피처럼 바닥을 흘렀다. 할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낡은 의자들은 다리가 부러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동식이었다. 오늘 낮에 자신이 당한 굴욕을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되갚은 것이었다. 그는 민지를 직접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권태환 총수의 팀장을 건드렸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분노로 변했을 터. 그래서 그는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했다. 박 할머니, 민지가 오늘 낮에 지키려 했던, 그리고 어쩌면 민지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된 바로 그 사람을. 민지는 차가운 빗속에 서서 부서진 좌판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도망쳤던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평범한 삶, 조용한 일상, 그것은 모두 환상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케르베로스라는 과거를 버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과거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그녀의 도피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권서연 상무가 휠체어에 앉게 된 것도 자신의 실패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 박 할머니가 평생의 터전을 잃게 된 것도 자신의 존재 때문이었다. 마동식은 시작에 불과했다. 권태환의 말대로 조원익은 이미 그녀의 귀환을 눈치챘거나 혹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숨으면 숨을수록 적들은 그녀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부술 것이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책임 회피였을 뿐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1년 동안 잠자고 있던 케르베로스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 안쪽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주머니를 뜯어냈다. 그곳에는 방수 처리된 작은 비닐팩이 숨겨져 있었다. 1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때 유일하게 챙겼던 물건, 구형 피처폰과 여분의 유심이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유심을 끼우고 전원을 켰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권태환 회장의 직통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저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팀장.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 비를 맞으며 이 폐허 속에서 전화를 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민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태환은 그녀의 변심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거나 혹은 그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부서진 좌판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저는 본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조원익 부회장은 물론이고 회장님의 비서실조차도. 그녀는 빗물을 손으로 훔쳐내며 말을 계속했다. 저는 유령처럼 움직일 겁니다. 저만의 방식대로 조사하고
저만의 방식대로 처리할 겁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평 시장 문제입니다. 이곳 사람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녀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이것은 복종의 선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래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태환에 충직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와 정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로서 돌아가고자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그리고 그 실패가 초래한 비극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했다. 케르베로스는 회장님의 것이었지만 지금부터의 강민지는 저의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권태환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 당돌한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민지라는 무기의 사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좋다, 강 팀장. 그의 목소리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유령에게는 유령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겠지.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빗속에 서서 휴대폰을 다시 비닐팩에 넣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1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서진 박할머니의 좌판과 진흙탕의 나뒹구는 자신의 낡은 스쿠터를 바라보았다. 마동식, 넌 내가 가장 먼저 사냥할 상대다. 그녀의 중얼거림은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단 하루 만에 강민지는 다시 신진그룹 본사 건물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태환 회장의 벤틀리가 아닌 직원 통근 버스를 타고서였다. 그녀는 케르베로스의 수장이 아닌 김유진이라는 가명의 신원, 야간 보안 모니터링 팀의 신규 계약직 직원으로 돌아왔다. 권태환의 은밀한 지시는 하룻밤 사이에 그녀에게 완벽한 위조 신분과 합법적인 출입증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일부러 헐렁하게 맞춘 파란색 보안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보안 통제실은 퀴퀴한 커피 냄새와 오래된 형광등의 낮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신진그룹의 가장 밑바닥이자 동시에 건물의 모든 혈관을 감시하는 심장부이기도 했다. 그녀의 유령 작전을 위한 완벽한 은신처였다. 다른 보안 요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에만 코를 밟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김유진이라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신입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건물의 서쪽 화물 하역장과 직원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 뱅크 12번, 15번을 배정받았다. 가장 지루하고 중요도 낮은 구역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모니터 속을 걷는 직원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시스템 아키텍처 그 자체를 훑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장본인 중 하나였다. 케르베로스 시절 그녀는 이 건물의 모든 디지털 통로와 백도어를 직접 설계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조원익의 보안팀은 그녀가 심어둔 가장 깊은 유령 통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조원익과 마동식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가 아는 조원익은 흔적을 남길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하지만 마동식 같은 깡패를 움직이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은 반드시 회사의 어딘가에서 나와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저레벨 보안 등급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재무팀과 개발팀 서버에 접근해야 했다. 그녀는 물리적인 접근을 택했다. 다음 날 새벽 교대 근무가 끝나고 퇴근하는 척하며 개발 2팀 사무실이 있는 12층으로 향했다. 청소부가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짧은 순간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곳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아침 9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주운 개발팀 사원증을 이용해
사무실로 잠입했. 그녀는 한 직원이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직원의 PC에 단순한 키로거가 아닌 케르베로스가 사용하던 특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심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의 모든 로그 기록을 그녀의 익명 계정으로 전송할 것이다.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청소 카트와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그날 밤 통제실에 자기 자리로 돌아온 민지는 겉으로는 지루한 모니터를 응시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한 구석에서는 어제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개발팀 서버의 데이터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소평시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수백 개의 보고서와 결제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재개발 절차 서류였다. 하지만 민지의 눈은 일반 직원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불일치를 포착했다. 특히 지역 상인 보상 및 협의 항목에 책정된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그 예산의 집행을 승인한 곳은 개발 2팀이 아니라 신사업 전략 3팀이라는 생소한 부서였다. 민지는 즉시 이 신사업 전략 3팀을 추적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 활동 내역은 거의 없는 유령 부서였다. 그리고 이 부서의 총괄 책임자는 부회장 조원익의 직속 라인이었다. 민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유령 부서에서 집행된 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추적했다. 소평평화용역, 마동식의 위장회사 이름이었다. 마침내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조원익은 소평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를 이용해 회사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려 마동식에게 흘려보내고 있었다. 마동식은 그 돈으로 상인들을 더욱 거칠게 압박했다. 조원익은 이 혼란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신진그룹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이것이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님을 직감했다. 조원익 정도의 인물이 고작 몇십억의 비자금을 위해 이런 위험한 짓을 할 리 없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지는 권한을 넘어 조원익의 개인 서버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1년 전 자신이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조원익의 가장 깊은 방화벽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진그룹의 거대한 거미줄을 발견했다. 조원익은 소평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2개의 지방 신도시 프로젝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혼란을 조장하고 있었다. 고의적인 실패를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3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에 좌초되면 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었다. 조원익의 서버 깊숙한 곳에는 에이펙스 글로벌 홀딩스라는 홍콩계 사모펀드와의 비밀 통신 기록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적대적 M&A를 감행할 계획이었다. 그는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권태환 회장을 몰아내고 자신이 새로운 주인이 될 계획이었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1년 전 권서연 상무를 덮친 그 사고가 단순한 기습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이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걸림돌 후계자를 제거하기 위한 조원익의 첫 번째 수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에 도달했다. 마동식은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저 돈에 환장한 일회용 장기말에 불과했다. 조원익은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 마동식처럼 더러운 흔적들을 가장 먼저 제거할 것이다. 민지는 차가운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조원익의 계획을 알았다. 그리고 그 계획을 무너뜨릴 첫 번째 약한 고리도 알았다. 신진그룹 본사 50층 부회장실. 조원익은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정복해야 할 거대한 회로도처럼 얽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갓 출력된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김유진, 야간 보안팀 신규 계약직, 특이사항 없음. 그는 이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문구에서 오히려 가장 큰 특이사항을 읽어냈다. 조원익은 오만했지만 어리석지 않았다. 소평시장에서의 그 소동은 그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마동식 같은 하수인이 권태환 총수를 직접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거슬리는 것은 그 모든 소동이 권태환의 등장과 함께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이 김유진이라는 유령이 본사 지하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권태환의 스타일을 알았다. 그 늙은 사자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반격할 무기를 준비한다. 그리고 권태환의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는 1년 전 사라진 케르베로스였다. 조원익은 그 이름이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1년 전에 그 사고를 기획할 때 케르베로스의 존재를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었다. 1년 만에 돌아온 건가, 강민지. 조원익은 텅 빈 사무실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보고서 속 김유진의 흐릿한 증명사진을 바라보았다. 평범하고 특징 없는 얼굴. 하지만 그는 그 무표정함 뒤에 숨겨진 맹수의 눈을 보았다. 그는 이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유령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령이 좋아하는 먹이를 미끼로 던져주는 것이었다. 그의 미끼는 당연히 마동식이었다. 마동식은 소평시장건 이후로 자금이 막히자 조원익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쓸모를 다한 개는 시끄럽게 짖기 마련이다. 조원익은 마동식을 미끼로 쓰기로 결정했다. 아니, 정확히는 미끼 겸 재물이었다. 그는 마동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조원익은 마동식이 관리하던 비자금의 일부를 다른 안전가옥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시간과 장소는 그가 정했다. 여의도의 한 낡은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 그는 이 거래 정보가 우연히 사내 보안팀의 내부 통신망에 잠시 노출되도록 손을 썼다. 하급 보안 요원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조잡하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은 실수였다. 지하 1층 보안 통제실. 강민지는 자신의 모니터 뱅크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신경은 자신이 심어둔 감시 프로그램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실수가 포착되었다. 재무팀 직원의 내부 메신저에서 여의도 지하 3층 현금 이송이라는 단어들이 조합되었다. 발신자는 조원익의 직속 라인, 수신자는 마동식의 위장 회사였다. 민지의 심장이 차갑게 뛰었다. 이것은 너무 노골적이었다. 조원익이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을까? 아니면 마동식의 꼬리를 자르기 위한 단순한 움직임일까? 함정일 가능성이 70%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마동식을 잡을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조원익의 거미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 줄에 매달린 가장 멍청한 거미부터 잡아야 했다. 그녀는 가야 했다. 케르베로스로서가 아니라 김유진으로서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녀는 보안팀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향하며 헐렁한 유니폼 점퍼 속에 숨겨둔 최소한의 장비들을 점검했다. 권총은 없었다. 대신 손목에는 강력한 전기 충격기가, 그리고 등 뒤에는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짧은 단검이 숨겨져 있었다. 자정 무렵 여의도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 공기는 곰팡내와 배기가스 냄새로 축축했다. 민지는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주차장으로 잠입했다. 약속된 구역인 C7은 가장 어둡고 CCTV가 교묘하게 비껴가는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천장의 낡은 배관을 타고 이동하며 그림자처럼 C7 구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마동식의 과시적인 외제 세단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마동식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 창문만 내린 채 초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돈을 옮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민지는 그가 차 안에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있음을 포착했다. 민지는 직감했다. 이것은 마동식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을 위한 무대였다. 마동식은 그저 무대 위에 올려진 재물에 불과했다. 그녀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조원익은 그녀의 존재를 확신하고 더 깊이 숨어버릴 것이다. 그녀는 마동식을 미끼로 조원익의 사냥개들을 끌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배관에서 뛰어내리는 대신 일부러 작은 소음을 냈다. 누구야? 마동식이 총알이라도 맞은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손에 스포츠백을 들고 있었다. 그가 민지의 그림자를 발견한 순간 반대편에서 예상했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민지가 숨어있던 방향을 비췄다. 눈이 멀 것 같은 빛이었다. 차가운 총성이 울렸다. 퍽, 소음기가 장착된 총이었다. 총알은 민지가 방금 전까지 있던 배관을 맞췄다. 프로였다. 마동식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조원익이 고용한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세단에서 내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지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다가왔다. 마동식은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자신이 미끼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조 부회장님이.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사내 중 하나가 귀찮다는 듯이 마동식의 어깨를 총으로 내리쳤다. 마동식은 스포츠백을 떨어뜨린 채 바닥을 굴렀다. 민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빛을 피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몸을 굴렸다. 타깃은 여자다. 잡아. 사내들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민지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총알이 기둥에 밝히며 시멘트 파편이 튀었다. 그녀는 1년 동안 잊고 지냈던 피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죽음의 공기를 다시 폐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김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케르베로스였다. 그녀는 기둥의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다. 적은 둘, 모두 숙련된 사격수,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기둥 틈으로 내밀었다. 사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마동식이 쓰러진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차량들 사이를 수색하며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민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동화 끈을 풀어 근처에 있던 빈 깡통에 묶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편 어두운 구석으로 힘껏 던졌다.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에 수색하던 사내의 총구가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그 0.5초의 틈, 민지는 기둥을 박차고 나와 사내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사내는 뒤늦게 인기척을 느꼈지만 민지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그녀는 그의 총을 쥔 팔을 꺾어 올리며 등 뒤에서 목을 감았다. 동시에 손목에 숨겨둔 전기 충격기를 그의 옆구리에 찔러 넣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강력한 전류가 그의 신경계를 마비시켰다. 뭐야, 다른 사내가 총소리가 아닌 동료의 쓰러지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의 권총 소음기가 장착된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쏘지 않았다. 그녀는 총을 거꾸로 쥐고 그것을 둔기처럼 사용해 달려드는 사내의 손목을 내리쳤다. 악! 사내가 고통으로 총을 떨어뜨리는 순간 민지는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사내의 숨이 멎었다. 민지는 그가 자세를 회복하기 전에 등 뒤에 숨겨둔 단검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심장을 노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어깨와 허벅지의 신경 다발을 베었다. 전투불능.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1년 전의 실패가 그녀를 더 냉정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30초 안에 일어났다. 주차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바닥에는 전문 킬러 2명이 무력화된 채 쓰러져 있었고, 마동식은 차 밑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민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팔뚝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첫 번째 사내와 격투하는 과정에서 스치듯 베인 상처였다. 조원익은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전문 킬러와 마동식을 미끼로 던졌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케르베로스는 돌아왔다. 하지만 민지 역시 소득이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의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냈다. 조원익과의 직통 라인일 것이다. 그녀는 마동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처 입은 팔을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피 냄새가 퀴퀴한 먼지 냄새와 뒤섞였다. 강민지는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려진 한 낡은 연립주택의 문을 열었다. 이곳은 그녀가 케르베로스 시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마련해둔 은신처 중 하나였다. 1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 전기는 끊겼지만 비상 배터리와 그녀가 숨겨둔 최소한의 생존 물품은 남아 있었다. 그녀는 헐렁한 보안팀 유니폼을 벗어 던졌다. 팔뚝을 스친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검붉은 피가 이미 굳어 있었지만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신경을 찔렀다. 조원익은 그녀를 시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지하 주차장의 그 킬러들은 경고가 아니라 사형 집행인이었다. 1년 전의 그들처럼 민지는 구급함에서 소독약과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꺼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상처에 소독약을 쏟아부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이마에 식은땀을 맺히게 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1년 동안 배달부로 살며 있고 지냈던 죽음의 경계에 섰던 케르베로스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스테이플러로 찢어진 살을 엮기 시작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이 살을 꿰뚫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이 새로운 상처, 새로운 피는 그녀에게 잊고 있던 오래된 흉터를 상기시켰다. 1년 전 권서연 상무를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상처, 그때도 이렇게 피를 흘렸었다. 그녀는 조원익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했다. 자신이 1년 동안 도망자처럼 숨어 지냈던 그 시간이 조원익에게는 거대한 음모를 완성할 완벽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유령은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 했다. 민지는 팔에 붕대를 감아 응급처치를 마친 뒤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방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군용 등급의 보안 노트북과 여러 개의 위성 모뎀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에서 챙긴 킬러의 위성 전화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전원은 이미 파괴되었지만 내부 메모리 칩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킬러의 휴대폰에서 마지막 통화 기록을 복원하려 했었다. 하지만 상대는 프로였다. 모든 데이터는 원격으로 삭제되었고 칩 자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려는 흔적까지 보였다. 쓸모없는 짓. 민지가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휴대폰 분석을 포기하고 노트북에 전원을 켰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통로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1년 전 신진그룹의 서버에 심어둔 유령 통로에 접속했다. 이것은 권태환 회장조차 모르는 오직 케르베로스만이 아는 백도어였다. 조원익은 분명 자신의 기업 서버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민지가 자신의 개인 해외 서버, 즉 진짜 장부와
범죄 기록이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에 접근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수십 개의 방화벽과 암호화된 프록시 서버를 우회했다. 그녀는 조원익의 사고방식을 역추적했다. 그는 오만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자신의 범죄 기록을 파기하는 대신 그것을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민지는 에이펙스 글로벌 홀딩스와 관련된 파일들을 닥치는 대로 다운로드했다. MA, 계획, 주가 조작 시나리오, 그리고 그들의 비밀 계좌 내역까지. 이것만으로도 조원익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기업 사냥꾼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1년 전에 진실을 원했다. 그녀는 검색 키워드를 바꾸었다. 권서연, 덤프트럭 경호팀 사고, 관련 파일이 없었다. 너무 당연했다. 조원익이 그런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리 없다. 민지는 다시 생각했다. 그날 사고가 났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자신의 코드명, 케르베로스. 그녀는 K라는 이니셜로 검색을 시작했다.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폴더명은 프로젝트 K 컨틴전시. K 프로젝트 비상계획. 민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13개월 전, 즉 권서연 상무의 사고가 있기 정확히 이틀 전에 집행된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서였다. 돈은 조원익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나와 RS 솔루션이라는 파나마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RS 솔루션, 민지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케르베로스 시절 국제 용병 및 청소 전문 기관으로 분류해 두었던 최악의 집단이었다. 그들은 돈만 받으면 국가 전복이나 암살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1년 전에 그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기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원익이 RS 솔루션에 의뢰하여 완벽하게 기획한 제거 작전이었다. 그는 후계자인 권서연을 불구로 만들고 동시에 가장 성가신 걸림돌이었던 케르베로스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민지가 임무 실패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라지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민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1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배신과 음모의 결과물이었다. 그녀가 도망쳤던 그 순간조차 조원익의 계획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용당했고 처참하게 패배했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이것은 권태환 회장의 회사를 지키는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개인적인 복수였다. 그녀는 새로 꿰맨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피는 멎었지만 통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녀는 조원익의 서버에서 모든 증거를 빼내 자신의 보안 드라이브로 옮겼다. USB 하나에 담긴 이 증거는 조원익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폭탄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에서 이 증거의 출처를 밝힐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합법적인 증거, 그리고 조원익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조각이 더 필요했다. 그녀는 그 한 조각을 쥔 인물을 떠올렸다. 마동식 방우마동식은 눅눅한 모텔 방구석에서 담배 연기를 세차게 뿜어냈다. 방 안은 싸구려 방향제 냄새와 공포의 땀 냄새가 뒤섞여 역겨웠다. 그는 사흘 밤낮을 이곳에 숨어 지냈다. 여의도 지하 주차장에서의 그날 밤 이후 그는 유령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조원익 부회장은 그의 모든 전화를 차단했다. 그가 관리하던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버려졌다. 그날 밤 그는 똑똑히 보았다. 자신을 향해 덤벼들던 그 배달부 계집애.
아니, 괴물이었다. 그녀가 조원익의 전문 킬러들을 단 몇 초 만에 쓰러뜨리는 것을, 그리고 그 괴물이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라지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미끼였으며 이제는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원익은 자신을 죽이려 했다. 젠장, 젠장. 마동식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는 자신이 살 길을 필사적으로 모색했다. 경찰에 자수할까? 조원익의 이름을 대는 순간 자신은 구치소에서 목을 매달게 될 것이다. 해외로 도망칠까? 이미 공항과 항만에는 조원익의 사람들이 깔려 있을 터였다. 그는 완벽한 독 안에 든 쥐였다. 바로 그때 그의 낡은 번호폰 비상 연락용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그것은 그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온 경고였다. 오늘 밤 12시 RS 솔루션. 너의 모텔 방 번호 307호. 조원익이 청소를 지시했다. RS 솔루션? 마동식은 그 이름을 몰랐지만 청소라는 단어의 의미는 명확히 알았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이다. 조원익은 그가 숨은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다. 살고 싶다면 네가 가진 모든 장부를 가지고 1시간 뒤 소평시장 박할머니 좌판으로 와라. 네가 아는 유령이 마지막 기회를 준다. 마동식은 숨을 헐떡였다. 유령. 그 배달부 계집애 케르베로스였다. 그녀가 자신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번호폰 번호를 알았는지, 어떻게 조원익의 계획을 알았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지옥에서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USB 드라이브와 두꺼운 가죽 수첩 장부를 챙겼다. 이것은 그의 보험이었다. 조원익과의 모든 거래 내역, 비자금 흐름, 그리고 소평시장 상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불법적인 방법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원본 장부였다. 그는 이것을 이용해 언젠가 조원익의 뒤통수를 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는 용도가 되어버렸다. 마동식은 모텔 뒷창문을 통해 비겁하게 도망쳤다. 그는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며 미행을 따돌리려 애썼고 마침내 약속 시간 10분 전 비에 젖은 소평시장에 도착했다. 시장은 여전히 폐허처럼 스산했다. 그는 박 할머니의 부서진 좌판 앞에 섰다. 아무도 없었다. 저기, 왔소. 시키는 대로 다 가져왔다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둠 속에 외쳤다. 시끄럽군.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마동식이 경악하며 돌아보자 그곳에는 강민지가 서 있었다. 1년 전 배달부의 모습도 본사의 보안 요원 복장도 아닌 어둠 그 자체와 같은 검은색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마동식이 평생 마주했던 그 어떤 위협보다도 차가웠다. 가져왔소. 여기 다 있소. 마동식은 덜덜 떨며 USB와 장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만 주면 날 살려주는 거요? 조원익으로부터 날 지켜줄 수 있는 거요? 그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애원했다. 민지는 그의 애원을 무시한 채 장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날짜, 금액, 입금처, 그리고 조원익의 친필 사인이 담긴 승인 메모까지 완벽했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소형 단말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마동식이 조원익의 지시를 받고 상인들을 협박하는 음성 파일,
그리고 해외 계좌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상세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조원익의 서버에서 해킹한 디지털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물리적 증거였다. 이제 법정에서도 이사회에서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의 고리가 완성되었다. 조원익은 이제 끝이었다. 이제 됐소? 마동식이 초조하게 물었다. 날 좀 숨겨주시오, 제발. 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기 싫소. 민지는 단말기에서 USB를 뽑았다. 그녀는 마동식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조원익이 널 죽이려 한 건 사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RS 솔루션이 온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내가 보낸 메시지니까. 마동식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괴물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하지만 조만간 정말 청소팀이 올지도 모르지. 넌 이제 그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민지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난 널 지켜주지 않아, 마동식. 네가 저지른 죄값은 네가 치러야지. 그녀는 그에게 작은 위성 전화기 하나를 던졌다. 이건 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마동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다. 이게 뭐요?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연결된 직통 라인이다. 민지가 말했다. 조원익을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경찰뿐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불어. 네가 조원익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지 아니면 그의 몰락을 돕고 감형이라도 받을지는 네가 선택해. 민지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자네. 자네는 대체 마동식이 절박하게 외쳤다. 민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1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입에 담았다. 케르베로스, 넌 지옥의 문지기에게 빚을 진 거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비에 젖은 소평시장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마동식은 멍하니 서서 손에 들린 위성 전화기와 자신이 가야 할 경찰서의 운명을 번갈아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다. 신진그룹 본사 60층 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거대한 유자형 테이블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20여 명의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통유리 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서울을 짓누르고 있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이유는 단 하나, 총수 불신임 안건이었다. 회의의 중심에는 조원익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완벽하게 제단된 가장 비싸고 권위적인 정장을 입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과 적절한 우려가 완벽하게 혼합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자 연출가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테이블 반대편 끝에는 권태환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지쳐 보였고 간간히 마른 기침을 했다. 늙은 사자의 시대가 저무는 듯 보였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조원익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무거운 책임감 때문입니다. 신진그룹은 지금 위기입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해온 실패의 증거들을 띄웠다. 첫 번째는 당연히 소평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의 좌초였다. 보시다시피 소평시장 건은 단순한 사업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 회장님의 독단적이고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이 초래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는 마동식이 일으켰던 소란, 상인들의 격렬한 저항, 그리고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들을 경영 실패의 증거로 둔갑시켰다. 그는 교묘하게 권태환 회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프레임 자신이 만든을 씌웠다. 그는 이어 다른 지방 프로젝트들의 부진을 열거했다. 모든 것이 그가 뒤에서 고의로 망가뜨린 결과물이었지만 이사들의 눈에는 권태환의 판단력이 흐려진 증거로 보일 뿐이었다. 더 이상 그룹의 미래를 늙고
병든 리더십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신진그룹의 내일을 위해 권태환 회장님의 해임 및 경영 일선 퇴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원익의 선언은 회의장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조원익에게 포섭된 상태였다. 권태환은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조원익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모든 것이 조원익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해 없으시다면 지금 즉시 불신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조원익이 승리를 예감하며 표결을 강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2.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사회의 신성한 공간에 감히 방해자가 나타난 것이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조원익은 이 완벽한 순간을 망친 방해꾼에게 노골적인 분노를 드러내며 소리쳤다. 어떤 놈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문 앞에는 보안팀 유니폼을 입은 김유진이, 아니 강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헐렁한 유니폼이 아닌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전술복 바지에 단단한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1년 전 케르베로스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이 방 안에 그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조원익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 여자가 왜, 어떻게 여기에? 민지는 그의 고함을 무시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사들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조원익과 그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사회의 가장 신성한 공간인 U자형 테이블의 중앙을 가로질러 연단으로 향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달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에 압도되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강민지, 조원익이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감히 1년 전에 사라진 주제에 여길 왜? 1년 전에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조원익 부회장님. 민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연단에 도착하자마자 품속에서 검은색 USB 드라이브를 꺼내 메인 컴퓨터에 꽂았다. 조원익이 띄워놓았던 경영 실패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그리고 곧 새로운 파일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조원익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RS 솔루션이라는 용병 회사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었다. 날짜는 정확히 1년하고도 13개월 전. 이게 뭐야?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증거라고. 조원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지는 그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마동식의 원본 장부였다. 조원익의 친필 사인이 담긴 승인 내역, 소평시장의 상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집행된 불법 자금 내역이 페이지별로 스캔되어 나타났다. 소평시장의 혼란은 경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조원익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마동식의 음성 파일이었다. 조 부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상인들을 쫓아내고 일부러 불을 지르라고. 마동식의 비굴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아니야, 저건 마동식이 날 모함하는 거야. 조원익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민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프로젝트 K 컨틴전시. 그녀가 조원익의 개인 서버에서 빼낸 권서연 상무의 사고를 기획한 바로 그 파일이었다. 덤프트럭의 이동 경로, 경호팀의 약점 분석, 그리고 제거라는 단어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미친년이. 조원익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민지에게 달려들어 USB를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휠체어를 탄 권서연 상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원익 부회장, 조용히 앉아있던 권태환 회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늙고 병든 사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냉철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내 딸을 불구로 만들었고 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지. 조원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민지는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을 띄웠다. 조원익이 홍콩의 에이펙스 글로벌 홀딩스 대표와 만나 적대적 MA를 모의하는 CCTV 영상이었다. 폭풍은 끝났다.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조원익 씨 횡령, 배임, 살인교사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이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방금 괴물의 편에 설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민지는 연단에서 내려와 조용히 권태환 회장의 곁에 섰다. 케르베로스의 임무는 끝났다. 조원익이 끌려나간 회의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정적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그룹의 미래를 논하던 이사들은 자신들이 괴물의 달콤한 혀놀림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시선은 감히 권태환 회장이나 휠체어에 앉은 권서연 상무, 그리고 그 곁에 붕대를 감은 채 서 있는 강민지에게 향하지 못했다. 권태환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가 민지가 꽂아둔 USB를 조용히 회수했다. 오늘의 일은 신진그룹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이사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썩은 부위를 도려낸 날이기도 합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딸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은 1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안도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감사였고 사과였으며 동시에 1년간의 지옥을 함께 견뎌낸 동료의 표시였다.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답했다. 긴급 이사회는 이것으로 파합니다. 권태환이 선언했다. 조원익 부회장에게 동조했던 분들은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여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이 신진그룹이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가 될 것입니다. 이사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처럼 비틀거리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몇 시간 뒤 권태환 회장의 개인 집무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민지는 권태환이 내민 따뜻한 차를 들고 서 있었다. 1년 전 그날 이후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었다.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지만 더 이상 불편하지는 않았다. 검찰에서 마동식의 모든 증언을 확보했네. 권태환이 먼저 침묵을 깼다. 자네가 건넨 전화기가 결정적이었어. 그는 조원익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걸세. RS 솔루션의 아시아 지부도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모든 거미줄이 거치고 있어. 민지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다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다. 권태환은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총수로서의 냉철함이 아닌 한 개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부채감이 서려 있었다. 자네에게 2번이나 빚을 졌군. 한 번은 내 딸의 목숨을, 또 한 번은 내 모든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왔다. 신진그룹 보안 총괄 부사장. 자네의 자리일세. 아니, 그 이상을 원한다면 내 옆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을 기획하는 자리라도 내어주겠네. 자네는 케르베로스가 아니라
신진의 기획자로서 돌아와야 해.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민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녀는 처음으로 권태환을 총수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케르베로스로 돌아가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팔에 감긴 붕대를 향했다. 저는 1년 전에 제 실패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도망쳤던 그 시간 동안 조원익이라는 괴물이 자라나는 것을 방치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권태환을 바라보았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지옥문은 닫혔습니다. 저는 그저 강민지로 살고 싶습니다. 권태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맞네. 자네는 케르베로스가 아니지. 강민지. 그 이름으로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네. 그는 씁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소평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민지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박할머니의 부서진 좌판을 잊을 수 없었다. 그곳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태환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긴급 이사회 안건만큼이나 중요한 결제 서류였다. 소평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됐네. 그가 선언했다. 대신 소평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할 걸세. 신진그룹은 그곳을 밀어버리는 대신 그곳의 역사를 지키며 함께 발전하는 길을 택할 걸세. 낡은 것은 보수하고 필요한 것은 지원할 거야. 박 할머니의 좌판도 우리가 다시 만들어 드려야지. 민지는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진정한 결말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 제 사직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진그룹의 유령도 직원도 아니었다. 완벽한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소평시장, 절망과 먼지로 가득했던 그곳은 놀랍도록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신진그룹의 상생이라는 간판 아래 낡은 아케이드는 보수되었고 바닥에는 깨끗한 보도블록이 깔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 특유의 왁자지껄함과 사람 냄새는 그대로였다. 박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크고 깨끗해진 분식 좌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떡볶이는 여전히 매콤했고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새로 생긴 소평 안심택배라는 작은 유니폼을 입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을 건네고 있었다. 민지야, 이거라도 좀 먹고 해. 비싼 돈 들여서 이런 걸 왜 시작했어? 그냥 신진그룹에서 편하게 일하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민지는 헬멧을 벗으며 웃었다. 그녀는 1년 전에 낡은 조끼가 아닌 소평 안심 택배라고 적힌 깨끗한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퇴직금과 권태환의 특별 위로금을 털어 만든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작은 택배 조합이었다. 할머니, 편한 일은 재미없어요. 민지가 어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그리고 전 이제 배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 발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자신의 선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새로운 주문 알림이 떴다. 약국, 서현 상사, 진통제 3개. 민지는 피식 웃었다. 권서현 상무는 휠체어 재활 훈련이 고된 지 일주일에 3번씩 그녀에게 진통제 배달을 시켰다. 회장 딸이 시키는 배달이었지만 이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묘한 우정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 가봐야 해요, 할머니.
아주 까다로운 손님이 기다려서 민지는 헬멧을 다시 썼다. 그녀는 자신의 깨끗한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박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민지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시장 입구를 향해 스쿠터를 몰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지옥의 문지기 케르베로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평시장의 햇빛 속을 달리는 가장 자유롭고 강인한 배달부 강민지였다.